안녕하세요. 장동훈 변호사 파산회생연구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볼 예정인데요. 법인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를 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파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를 보고 절차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법원에서는 보정 명령이 내려오고 예납 명령 그리고 대표자 신문 사항도 같이 이제 신문기일을 지정한 것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신문기일 때는 대표자가 직접 법관 면전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문답식으로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산 선고가 곧 있게 되고요. 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파산관제인이 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확보하고 관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에 채권 신고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제1회 채권자 집행기일이 한 달 정도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조사 기일도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의 채권이 있으면 이의 채권의 여부에 따라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1회 채권자 집회나 채권조사 기일에서는 파산관제인이 경과를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목적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재원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환가 변제 배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소송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소송 수계를 한다거나 부인권을 행사한다거나 환치권 별채권에 대한 문제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종료를 위해서는 개선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열고 파산을 종결하게 되면서 기타 필요한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고 등기 촉탁이나 주무관청 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인격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이제 실제 진행 중인 법인 파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번호는 좀 땡땡으로 생략을 했고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2024 합 땡땡땡땡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누구누구 파산 선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자 이렇게 있고요. 제13부 다에 배정이 됐습니다. 접수일은 1월 29일로 따끈따끈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경과로 법인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해 파산 기업은 출판업계 불황 때문에 투자 대비 판매율이 격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이 되면서 계약한 드라마의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편성이나 지연되면서 제작 보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 작업료도 지급이 문제됐고요. 그리고 외주 제작 결과물도 실패를 하게 되자 자원의 분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경쟁 관계에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 난이 계속 유지되었던 거죠. 장기간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대출금도 빌려왔는데 소진됐고 투자도 이제 추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대출금 역시 상한 압박으로 인해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봉착했던 것입니다. 계속 누적됐던 것이죠. 이런 사안으로 해서 이제 당의 부채의 추이를 보면 지급불능 상태를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제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최근 연도가 11기죠. 그래서 부채 총계를 보면은 4억 8천, 4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는 줄어가긴 하지만 이제 미처리 결손금이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 잠식 상태여서 지급 불능 상태 부채 초과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채가 자산을 초과를 하고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면 이제 요건은 충족은 어느 정도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타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자산의 주요 내역이나 그리고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일 기준에 있어서 자산의 내역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나 이런 재고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깨끗한, 어떻게 뭐 깨끗한지 아니면 뭐 이게 불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아예 없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부존재하고 없다, 0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로다. 그래서 현재 청산가치 역시도 청산가치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청산을 만약에 한다면 이 보유 중인 개별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청산이란 개념은 이제 민법에 나와 있죠. 해산, 청산을 거쳐야 법인이 소멸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청산가치에 대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청산 중에서도 이제 파산으로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청산가치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2023년 12월 이후에 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없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파산 담보권은 없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대여 채권이 이제 1억 8,9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거래 채권도 없었고요.
조세 채권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재단 채권도 없었고요. 총계는 이제 1억 9,700만 원 정도가 채무 현황으로 남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을 보면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쭉 재무제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이제 영업 손실이 처음에는 이제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있었지만 이제 이때부터 2,200만 원, 1,200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던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제 순손실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기타 사항을 보면 이제 실질적인 영업도 종료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 역시 모두 퇴사한 상황이었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정리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파산 절차를 임의로 정리한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파산 절차를 통해서 파산관제인 채무를 정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인권 행사나 이런 부인권을 행사할 처분 행위 역시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없었습니다. 이제 기타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를 한다든가 하는 사안은 없었던 것이죠. 이 경우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관할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가능한 한 서울회생법원으로 진행을 하고 좀 더 빨리 절차를 종결하자라는 생각으로 서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회생법원을 대표자 개인을 먼저 회생 진행으로 서울법원에 집어넣습니다. 대표자 개인은 개인 회생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 채무자 회사도 이 서울회생법원으로 넣으려고 했었죠. 근데 당해 채무자 주소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달랐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회사의 주소지가 경기도 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직장은 서울에 있었고요. 당연히 대표자가 회생을 할 때 개인 회생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관련 사건 역시 채무자 회사 역시 관할도 서울회생법원으로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관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이제 관할에 대해서 보자면,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할에 전속하게 되는데요. 주된 것은 이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제일 봐야 될 것이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이 파산사건 또는 개인 희생사건, 여기선 개인 희생사건입니다. 개인 희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 희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이제 접수가 가능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사안도 개인 희생 사건이 있었던 서울회생법원에 접수가 가능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도 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수원 고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수원 고법이 관할하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 경기도 남부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곳까지 이제 서울 고법이 관할을 했기 때문에 세생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원 고등법원이 생기면서 이제 경기도 남부권들은 다 수원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일산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 소재지로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기타 뭐 300인 이상, 500인 이상, 300인 이상으로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원도 역시 서울회생법원에 가능한 특별한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당해 사안은 회사의 주소지가 비록 일산에 있었다 할지라도 대표자 직장이 서울이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살펴봤던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자면, 법인 파산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당해 사안은 관할에 있어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도 관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의 노하우, 그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법인 파산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서 문의를 하셔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논점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을 하자면, 법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계속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법인 파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신청서 작성과 대표자 신문, 그리고 이제 파산 관제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판사님과 어떻게 질문에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종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는 법인 파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충분히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 파산회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